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의 조각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첫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바른정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보시는 화면, 북한이 좀 잠시 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어제 새벽 5시에 발사한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2형,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조선중앙TV가 잠시 전에 공개한 모습인데요.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하는 모습, 또 이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하는 사진은 저희들이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영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 의원님, 사실 지금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에 시험 발사를 했고 닷새 만에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대화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어떤 이유로 보시는지요? 우리 정부를 의식했다면은 그보다 더 먼저 민감하게 의식해야 될 게 중국인데, 중국이 저 발사하는 날에 시진핑 주석의 그 야심작,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그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하는 것까지도 무시하고 저렇게 할 정도니까 1차적인 목표는 미국 쪽에 메시지가 타겟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길 간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우리가 거의 갖춰가고 있다. 네. 우리 서로 대화 이렇게 좀 협상이 안 맞거나 서로 이 조율이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로 무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힘의 그 전략으로 북한이 말 잘 안 들으면은 그 군사 공격도 할 수 있다.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또 보복해서 핵을 그쪽으로 쏘겠다라는 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게 됐고, 트럼프 정부하고 빨리 이제 대북 정책 조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국제적인 이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화 가능성에 좀 기대감이 좀 살살 좀 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는 것은 어저께 이제 NSC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밝혔고요. 저희가 볼 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한 것은 불확실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발빠른 대응과 함께 이제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까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선제 타격에다는 그런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판하지 않도록 저희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제대로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그동안은 뭐 국내 정치에 좀 활동을 한다고 이랬는데, 저희가 발빠르게 어쨌든 해외 정보원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과제도 있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원이 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당분간은 제재 쪽으로 좀 기우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런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협상에 무슨 카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 개발을 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차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보기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한미 간에 지금 지난번에 외국에서 최선희 국장이 나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인터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화에 대해서는 하긴 하지만 대화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그 협상장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거, 더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미사일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ICBM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압력이 와도 끝까지 우리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대화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네. 대화할 준비도 돼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나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면성을 갖고 가지만 좀 더 강하게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는 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튼튼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 이제 미 백악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서 정상회담 또 북핵 미사일 등등의 이제 의제를 조율하게 되는데 조 의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정부의 어떤 대화 기조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그 북한의 저런 정책 노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내일 모레 그만둘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그 최종적으로는 그 미국 본토를 ICBM으로 날려가지고 이 전략 핵무기까지 거기다 쏘아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단계에서 미국이 더 이상 자기들한테 위협할 수 없는 상황 되면은 뭐 이 한반도 안에서 남한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또는 심한 경우 적화 통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대화가 어려운 국면이고 특히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한반도 정책, 북한 핵 그 정책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유고 상황이고 네. 채널도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도 굉장히 네. 좀 불허하는.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온 미국 이 실무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정상회담이 그 내실 있고 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빨리 하느라고 서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만났다가 지난번에 그 메르켈 그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악수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예. 벌어지면은 또 옛날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과 또 부시 대통령과의 사이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서 빨리 이야기하려고 만났는데 별로 서로 의견차만 사전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그 미국 외교안보 팀이 하고 우리하고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사경의 파견 특사를 이제 파견해서 이제 사전 의견을 조율할 텐데 미국에는 홍석현 또 중국에는 이해찬 전 의원 그다음에 일본에는 문희상 의원,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러시아에 파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드, 위안부, 북핵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난마처럼 얽혀 있거든요. 어떤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의 외교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외교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각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외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과의 외교는 셔틀 외교라고 해가지고 1박 2일 외교를 그 방식으로 이제 한일 정상 간에 이렇게 있었고요. 특히 그 미국 정상회담은 사실은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있었고요. 두 정상회담을 했고 다자 회담 때도 다양한 형태로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셔틀 외교 대중, 대미, 대일 관계 속에서의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저는 뭐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특사로 파견되는 분들은 그동안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외교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 관계가 그만큼 있고요. 특히 이해찬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님이나 홍석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는 충분히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말씀? 저도 이제 비슷한데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에 미 방송국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는 개의치 않겠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서를 달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오는 분들이 이 얘기를 같이 안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서 막을 생각은 없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특사들의 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의견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예.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저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대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뭐 반대도 부딪힐 수 있고요. 국정 운영의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온 특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 조율이 되는데 그 조율된 내용은 대화와 그다음에 제재 이 둘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뭐 논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이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제재 기조를 섣불리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사실 또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임 정부,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구축 과연 어떤 쪽으로 이루어질까도 관심인데 대변인님 사실 이제 지금 가장 관심사가 청와대 안보실장인데 군 출신이냐 아니면 외교 관료냐 뭐 등등 뭐 경쟁 여러 가지 관측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당의 대변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예측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이름은 안 되셔도 됩니다. 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실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 다른 당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달빛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그의 시행착오를 좀 보완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이제 대북 정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이제 외교적 그런 이게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분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실명으로 뭐 정의용 전 이제 대사라든가 또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 이런 네. 분들도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보가 원래 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이제 안보 그 사드 문제부터 해서 이제 안보 기조가 갑자기 부각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안보를 먼저 좀 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군 일각에서도 예. 이런 국면에서 외교관이 그 안보 문제까지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을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백군기 전 의원님이라든가 또 정성조 전 합참의장 이런 분들도까지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안보 국면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또 이제 또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주변 강국과의 이런 조율 측면에서는 그 외교관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결론을 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제 이게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이게 연결돼 있는 게 외교, 통일, 국방 장관들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보실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외교 라인보다는 조금 국방 라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대통령이 뭐 네.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통일이나 외교나 국방 쪽에서는 뭐 외교가나 통일 정도는 외교 관료라든지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분이 아니면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의 신중한 상황 또 안보 문제가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을 좀 맞춰본다고 하면 예. 조금 이제 군 쪽에 가까운 분야 이런 분들 국방의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주부터는 이제 조각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일반적인데 대변인님 사실 예.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일부 부처는 여전히 야당에게 좀 문호를 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중앙위원회 직전에 2시부터 개최를 해서 저희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권과 그다음에 집권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저희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오늘 예. 결의문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관심이죠.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전에 국정을 이제 운영하면서 가장 또 곤란했던 지점이 바로 그 인사와 관련한 그 다양한 의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되는 분야 감사한 일이겠지만 조각이 올라갔다가 좀 안 되는 분은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제 거론된 점에 대해서 예. 좀 심기가 네, 불편함을 예. 또 피력하셨고 또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국민의당은 뭐 노출은 안 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야당과의 조율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정무수석을 비중 있게 전병헌 의원으로 했던 이유도 예, 바로 예. 야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자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내정자님은 그런 내용을 무엇보다 잘 아는 분이죠. 특히 참여정부 때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의 민주당에게 조각할 때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그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조각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를 잘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준비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야당 인사에 입각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네, 그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 상황을 새 정부 초기에 1, 2년 안에 그러니까 좀 풀어내고 안정시키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통합 정부 이야기했듯이 원론적으로 보면 거국 일치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모든 정당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우리 정치 분위기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선책으로 이제 야당의 일부라도 좀 입각시켰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론적으로 보면 그건 좀 괜찮은 아니긴 한데 그러려면은 이게 그 야당에서 한두 명이 이 내각에 들어갈 경우에 그 야당과 정부 여당과의 관계는 이게 공동정부는 아닌데 연립정부가 되는 것인가? 네. 연립정부가 된다고 하면은 국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동정부만큼은 아니라도 또 책임도 져야 되고 노선도 또 비슷해야 되고 정책 공유도 돼야 선거 때는 되고. 또 그런 또 서로 또 싸워야 되는데 다 당장 내년 1년 뒤에 지방선거 때도 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 조율이 어려워가지고 협치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내각에 한두 명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협치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뭐 연립정부라든가 이렇게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럴 때 그 당이 정치적으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야당의 그 정부 여당의 이중대처럼 돼버리면은 어려워지기 예. 때문에 당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쉽지 않은. 그러면 것 어제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선 원내대표 출신의 전병헌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거든요. 예. 어떤 의미로 그건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문 대통령이 분권을 이 그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안에서 분권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권력 상당 부분 뚝 떼가지고 정무에 이 정무는 제가 받는 느낌 굉장히 비중 있는 힘이 실리는. 정무 수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병헌 대표 그러니까 정무 수석이 말씀한 나는 야당하고 상대하고 여당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야를 아울러서 입법부 전체를 상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여당은 거수기 취급하고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야당은 정치적 적대 세력처럼 취급해가지고 이게 국회랑 입법부라는 거, 의회라는 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여야가 있지만 하나의 또 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인데 이걸 쪼개놔가지고 대처하는 바는 이쪽은 적대 세력되고 이쪽은 섭섭한 세력되고 예. 이래 됐는데 이거를 다 하나의 이 그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접근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제가 생각하는 이 뜻하고 같다면은 굉장히 좀 이게 진일보된 발상이고 그 점에서는 여당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기 하지 않고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혜진 전 의원님의. 그러니까 전병헌 이제 전 원내대표도 하셨고 무게감 있는 분을 정무수석으로 앉힌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 협력이 없이는 사실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그런 상황이라 하면 무게감 있는 인사가 또 여야를 다 함께 잘 알고 또 함께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전병헌 의원은 전 의원은 아주 의미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쨌든 국회와 청와대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청와대 일에 물론 잘못한 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좋은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그런데 걸로 어제 봅니다.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보면 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출신의 인사가 많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 뭐 또 박원순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 의지가 아무래도 강하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통 관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그분들이 개혁적 의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 활동가보다는 개혁적 의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정 어제 같은 경우 두 분 같은 경우는 개혁적 의지가 강한 시민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하승창, 김수현 수석. 그렇죠. 두 수석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수석들은 개혁적인 분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아마 조각에는 조금 안정감 있고 무게감 있고 그다음에 국회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할 것 같은데 수석들은 본인이 직접 함께 일을 해가야 되는 그런 본인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려는 개혁적인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런 프레임을 이제는 네.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무슨 좀 라인, 말씀을 무슨 라인? 예.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은 당 출신이죠. 엄밀하게 보면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사무총장도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캠프로 와서 비서실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는 정말 참신하고 실력 있는 분을 발탁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혁신수석, 그러니까 사회수석은 당연히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을 추천하는 게 맞는 수석.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 일을 또 연장선에서 저희가 정부를 이제 야당일 때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이제 국회의원 아니면은 그 산하단체나 아니면은 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이런 데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였다라는 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현옥 수석도 그 분야에서 꽤 능력 있는 분으로 이제 인사가 된 것으로 봐야지. 만약에 이렇게 박원순 시장 쪽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희정 쪽 사람들은 왜 없냐, 또는 뭐 이재명 쪽 사람들은 또 왜 없냐라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합뉴스 TV에서는 이 프레임을 좀 아마 청와대 지양해 고위 주세요. 관계자가 어제 춘천안에서 안희정 캠프 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인재 등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세 기간 중에 그 서울시 관련 기관에 방문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참 잘하셨다. 그 잘한 거는 내가 다 그냥 수용해서 국정에 대통령 된 국정에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 잘한 사람들을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당파에 관계없이 두루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 취지가 좋은 것 같고 또 친문 문재인 대통령 오너를 만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오히려 뒤로 약간 초기에는 좀 물러 세우다 보면은 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채워서 이렇게 일선에 이렇게 내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러 좀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야 협치의 첫 번째 시금석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이야기부터 잠시 들어보십니다. 좀 더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생산적인 20대 국회를 위해서 오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음에 원내대표를 맡으실 분들에게도 노하우를 잘 전수하셔서 20대 국회 여러 정당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는 큰 차질이 없는 그런 국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지사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이지만
호남을 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이낙연 지사의 결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과연 후보자가 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에 돌입할 것입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 정부 여당의 독주 막고 견제 역할 충실히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후보의 자질 면면 또 아직까지 앞으로도 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후보의 그 결격 사유 검증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원래 제가 알기로 친노 친문이 아니고 옛날 약간 구민주계 비슷하고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나갈 때 거기 안 가시고 안 그냥 했었죠. 구민주당에 예. 남아 계셨던 분이고 사선까지 하시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처신을 굉장히 원만하게 하셔가지고 별로 적이 없는 분이고 또 이제 도지사도 또 잘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하실 때도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그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정책은 사대강 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산강 이거 빨리 좀 해달라고 오히려 자기 지역의 그 도백으로서 지역에 도움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관계없이 그렇게 했던 그런 실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또 국민의당에서 굳이 이렇게 뭐 새로운 뭐 결격 사유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면은 좀 원만하게 청문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탁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변인 하셨고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 하시고 마지막 그 취임사를 쓰실 때 감수를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이제 언변도 뛰어나시고 글도 촌철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명료하게 이제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또 사선 의원 하시면서 자기 관리도 하셨고 도지사로서 또 역할도 충분히 하셨고 특히 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계보 문제를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친분이 두터웠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중립의 의무를 지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문회는 이전에 도덕 검증 이런 거보다는 정책 검증을 검증으로? 통해서 과연 총리로서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정성호 의원이 저희 그 인사검증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관저에서 여민관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첫 업무가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똑같이 순직을 했는데 정교사는 순직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면서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죽어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선생님 얼마나 귀감이 되는 선생님입니까? 이 스승의 날에. 그런데 지금까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아이들을 구한 그 사람들을 그 선생님들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국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규정만 앞세워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을 찾고 순직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한이 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 또 피해자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준 것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세월호 미수습자 6월 발견 소식에는 직접 댓글까지도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요. 스승의 날에 현직 선생님들에게 또는 전직 선생님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김초원 선생님이나 이재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적게는 5살 또는 많게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3년 내내 현장을 누비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뭐 울면서 감동과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 국민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셨는데요. 이 두 분에 대한 그 차별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결정은 매우 잘 된 거고 국민들이 다 기뻐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 참 이렇게 좀 쉽게도 어떻게 보면 쉽게도 풀릴 수 있는 사안이 굉장히 이렇게 3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현장 방문해서 미세먼지 대책도 내놓았거든요. 노후 화력 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6월부터는 이제 한 달간 시행을 하겠다. 국민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 굉장히 염려가 크거든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방향은 옳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에 하나가 그 노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노후 그 경유차들, 네. 그리고 그밖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있고 네, 건설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노후 화력 발전소 문제를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해결하는 단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화력 발전소가 공해 배출 부담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던 거는 그래도 전기료를 가장 적게 낮추어서 싸게 만들어서 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예. 그거하고 그 오염과 공해하고 이게 비교해서 아직은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에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노후된 거는 이제 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 또 제가 알기로는 새로 그 건설 허가를 내준 민간 화력발전소가 한 8개인가 또 있다고 예, 들어서 예. 그걸 또 이걸 그 허가 낸 걸 취소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다가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공해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 생산값을 낮춰가지고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입하기가 쉽지 지금 않은. 집권당이 그 당론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저 차선책으로 이제 가스 발전소. 그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단가가 비용이, 비싸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방향은 맞은데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공해도 적게 배출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명안을 찾아내는 두 게 마리 토끼를. 정부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푸는 공무원들이 답을 내면 되는데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도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던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로 또는 국민들의 많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 미세 문제를 잡는 것은 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보 문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기관지 문제 때문에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을 네. 해결해 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일자리 문제 지난번에 이제 인천공항에 첫 가셔서 방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그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미세먼지로부터의 공포를 좀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저는 뭐 그 숙제는 공무원들이 잘 만들어낼 거라고 같이 봅니다. 만들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발전소를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건데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그 일정 부분 저희가 자가 발전을 하거든요. 학교도. 그러니까 이걸 가정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 이제 새로 만든 집들을 보면 대부분 태양열이나 지열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첨단 어떤 기술 발전이 결국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가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친환경 소재를 통한 발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지금의 이런 예전의 발전 방식들이 여러 가지 공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 발전이 이걸 커버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통한 발전을 위한 투자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 임기 내에 좀 많이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 국민적 관심사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현안을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재조사 취지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 의혹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그 의혹이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검찰이 부담 가질 이유가 없죠. 뭐 잠깐 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정윤회 또 그 주변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십상시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들의 국정농단이 없었는지 제대로 조사됐는지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민정과 검찰이 이 좀 그 말하자면 이게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웠는가? 예.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씨건을 놓쳤어요.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씨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그랬지만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조홍천 비서관이나 박관천 행정관이 경정. 검찰에 가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다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에다가 우리나라 권력 1위는 최순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나왔잖아요. 정윤회보다도 더 큰 폭탄이 거기 있었는데 그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서 그냥 덮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그 과정.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실제로 그런 국정농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덮었느냐, 덮은 게 정당했느냐, 덮는 과정에서 수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검찰권을 잘못 행사한 적은 없느냐, 거기에 검찰 수뇌부들이 책임이 없느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거는 밝히고 그렇다 넘어가야 되는 그러면 부분이죠. 민정수석실에서 새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조사, 새로운 내용들도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정수석실에 남아있는 자료, 아마 그 민정수석실 청와대 자료는 그렇게 쉽게 폐기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대로 찾으면은 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법에 저촉되기 위법 범법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은폐가 검찰이 됐다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찰의 수사 지시를 하는 문제가 청와대는 안 하겠다고 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꼴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이 문제가 네. 검찰 개혁과 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수차례 부인하다가 기억난다라고 다시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정말 대한민국, 2014년, 15년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부인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남아있는 그 폐기할 수 없는 자료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출석을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수사냐 조사냐 갖고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뭐 앞뒤 맥락이고 국회 차원의 조사도 저는 이루어질 굉장히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아니라 조사잖아요. 네네네. 민정수석실의 그 전 내용을 보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미진하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자기 고백을 통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적 의지를 밝혀야지 예. 국민들의 그동안 촛불을 통해서 드러난 이 민심이 검찰이 좀 개혁돼야 되고 언론이 개혁돼야 되고 국정원이 개혁돼야 되고 재벌이 개혁돼야 된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좀 개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좀 나몰라라 하는 예. 것은 80%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망 또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좀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예.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민정수석실 또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은 지금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안을 먼저 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 찾다가 무슨 불법적인 요인이 찾아지면 그걸 검찰에 이첩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저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뭐 이렇게 압력을 가거나 지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민정수석실을 본인이 스스로 조사해봤는데 거기에 뭐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건을 검찰로 아마 이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 말고도 최경락 경위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이 가족이 최경락 경위 건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경락 경위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그 내용이 정윤회 문건과 일정 부분 연관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 건을 가지고서 정윤회 사건 문건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좀 다른 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당직 20개 가운데 18곳을 교체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면적인 당직 개편으로 전당적인 지원 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청 간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도 곧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이 인사추천 권한을 반영한 당헌 개정의 건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 민주당의 현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김 대변인님 오늘 사실 이제 당 인선 개편으로 이제 대변인직을 새로 맡게 됐는데 사실 뭐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평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는지요? 앞서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네. 유감 표시를 하셨고요. 갈등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거짓말이고 좀 미세하게 있었던 부분이 일단락됐고요. 어저께 정무수석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당직은 수석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인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1기 때 사무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이제 표창이라는 형태로 좀 이렇게 추스릴 거고 2기 이제 추미애 대표의 활동은 어쨌든 당청 간에 또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에 그런 인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오늘 다 처리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대표님도 잘 모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유지되면 그동안 보여줬던 조그마한 마찰은 금방 일소될 거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정수석 임명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셨는데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뭐 역대 정부 다 이게 시험대입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당 집권당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러면서 또 여당이 쓴소리 할 때는 또 그것도 더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여당을 이렇게 우리가 지고 가겠다, 뭐 이렇게 장악하겠다, 또 여당은 무조건 우리한테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섭섭하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 예, 좀 교훈 삼아 가지고 좀 더 잘 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 좀 해주시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김현 대변인도 나와 계시지만 여성이 7명이에요. 거의 50%거든요. 이번 개편에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능한 한 50평까지 자기도 맞추겠다.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인선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도왔던 분들이에요.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민주당 신임 대변인, 조혜진 전 바른정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세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